Good morning, everyone. As Professor Son kindly introduced, my name is Seung-Hyo Shin, or just Hugh in short, and I'm a researcher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wit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working on the cybersecurity strategies of middle pow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se Five Eyes nations, including Australia. So I guess that's why I was invited as a discussant for the Dr. Vitriani from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Well, before I get on to this discussion, I also would like to thank you, the Korean Association of Cybersecurity Studi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organizing today's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lso giving me an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meaningful discussion on a very timely and important topic. And of course, thanks to all the other panelists joining here today for your time and insight. Just a huge honor and privilege to be part of this panel. Well, I have to ask for an excuse. Till this morning, I was agonizing whether to have today's discussion in Korean or English, but since I can see now that the most of the audience here is Korean, and we have a great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 provided, and I think our interpreter may find it quite daunting and quite difficult to understand my Australian accent. So I'll just proceed in Korean if that's okay with other international panelists. 저는 이제 마저 이어서 한국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피트리아니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 호주에서 10대 대부분을 보내기도 했고 또 학부도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호주에서 오신 박사님의 토론을 맡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박사님께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이버 안보 환경 그리고 중견국으로서의 호주와 아세안의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어떤 정책들 그리고 그들 간의 어떤 협력의 현황과 그 가능성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서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갖게 됐던 생각들을 크게 두 가지 그냥 질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갖게 된 질문은 스테이트크래프트라고 하는 것, 즉 이 책략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해 주신 발표 제목에서도 스테이트크래프트가 등장을 하고 오늘 이 컨퍼런스의 큰 팀도 스테이트크래프트가 들어가는데 이 과연 책략이라는 게 뭔가 하는 질문에 아직 합의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란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대전략 그리고 섹터럴 폴리시라고 하는 그 정책 분야에서의 정책 이 사이의 개념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집권 정당의 어떤 성향이나 집권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추구되는 어떤 국가 전략을 책략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앞서 발표자께서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처럼 그 특정 분야에서의 수단을 동원을 해서 대외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시도로서 책략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피트리아니 박사님께서는 호주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호주 국제정치학자분들 중에서는 이 책략이라는 걸 전략 문화, 그러니까 strategic culture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광의의 개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다만 저는 오늘 박사님께서 호주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셨던 그 whole of nation approach라고 하는 이 개념, 예컨대 국가적 통합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범정부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책략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책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익을 위해서 군사나 경제나 외교나 정보, 문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어떤 수단과 행위자들을 동원을 함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또 응축되어서 기존에는 어떤 특정 기관 차원에서 전개되던 사이버 안보 대응의 전략이 이제는 범정부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통합 대응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시도로서 이 책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책략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히 분석을 하려면 결국 전략이 수행되는 어떤 체계와 방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니셔티브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그걸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 국가 내부적으로 어떤 정부 부처와 기관이 컨트롤 타워나 실무 주관 기관의 위치에서 그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지 또는 그 정부 부처와 어떤 기관 간의 공조 관계는 어떠하고
나아가 또 어떤 부처나 기관이 가장 선두에 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해야만 특정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그리고 또 중견국 간의 어떤 협력의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세 번째 세션에서 그 퀸즐랜드 대학에서 오신 라이언 코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어느 정도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호주의 전략은 피트리아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략의 성격을 가진다고 저는 보고요. 뭐 현재 호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이니셔티브라든지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던 뭐 Six Cyber Shields 같은 그런 정책들, 목표들 이런 것들 역시 그 국가적 통합 대응의 맥락에서 추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세안은 이제 연합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논의가 조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는 호주와 아세안이 아직까지 그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아세안은 뭐 레토리컬하게는 규칙 기반 질서를 옹호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이 호주나 서방 국가들이 말하는 규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 민주주의, 뭐 멀티 스테이크홀더리즘이라고 하는 다중이해 당사자주의나 개방성 이런 원칙에 기초한 서방의 가치와 아세안 국가들이 말하는 가치는 좀 다르지 않나. 심지어 아세안 내부에서도 여전히 어떤 위계적이고 정부 간 협의체적인 어떤 그런 거버넌스의 형태에서 사이버 안보 원칙이나 규칙을 선호하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호주와 아세안 간의 협력 가능성이 상당히 암울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세 분께서는 그 감사 말씀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거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그 코멘트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장세호입니다. 사회자께서 감사 인사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알리나 슈만스카 박사님에 대해서 토론을 좀 진행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 박사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 사실은 또 박사님 글을 그동안 몇 편 읽어가지고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슈만스카 박사님이 이 신흥안보 분야의 신진학자로서 특유의 통찰력 있는 글들을 많이 써주셨고 또 벌써부터 한국학계에 많이 기여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전도가 굉장히 유망한 그런 연구자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례로 동유럽의 디지털 국가 책략에 관한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슈만스카 박사님의 오늘 발표는 향후 본격적인 동유럽의 디지털 국가 책략 연구를 위한 어떤 출발점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오늘 받았고요. 또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동유럽 지역이 여전히 전통 지정학은 물론이고 이 디지털 지정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글로벌 웨스트와 이스트가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며 또 이들 국가 책략, 특히 러시아의 국가 책략의 여러 변형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례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 두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이버 공격의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국가가 국가 책략의 위반을 위해서 위협을 어떻게 식별하고 또 표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님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언이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신승유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발표들과 다르게 슈만스카 박사님께서는 다른 발표들은 이제 사이버 안보 국가 책략이라는 제목들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디지털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셨어요. 제가 이해할 때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사이버보다는 상위 개념이고 또 광의의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박사님께서 이 디지털 국가 책략을 논의하신다면은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방, 대응,
복구 전략 같은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발전 전략하고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개념적인 차이에도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 발전 전략과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와 타자의 방점을 어디 둘 것이냐, 또는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테면 어떤 국가의 발전 전략을 논의할 때는 타자보다는 나, 자아, 그러니까 특정 국가 스스로의 발전 비전,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자체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고요. 반대로 어떤 국가의 국가 책략을 논의한다고 하면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달성하려고 하는 비전을 타국에게 어떻게 설득하거나 강압할 것인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일 테고, 중견국이나 약소국의 경우에는 이런 강대국들의 국가 책략에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이를테면은 그들의 국가 책략을 억제하거나 제압하거나 반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국가 책략을 활용하거나 편승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기술들 또는 전략들 자체를 국가 책략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를 들었습니다. 또 이제 박사님께서 만약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사님께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디지털 발전 전략을 논의하시려면 이 국가들의 어떤 법적 기반의 구축 문제라든지 정보 인프라의 구축, 디지털 기술의 개발 문제, 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재 양성, 또 정보 보안, 사이버 안보, 디지털 행정, 뭐 디지털 범죄 예방,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셔야 할 것 같고, 또 이와는 달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국가 책략을 논의하신다면은 일단 타자,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의 디지털 강압의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주체, 대상, 수단들 같은 거를 일별을 하시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이 두 국가의 법, 제도, 인프라, 기술, 국제협력, 이런 어떤 대응 정책들을 좀 소개하신다면 훨씬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인 발표 내용이 사이버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디지털 국가 책략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설정해 버리면 논의에 좀 초점이 좀 좁혀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이버 안보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분석 사례 선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성을 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발표 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다수의 동유럽 국가 가운데 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례에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례를 통해 규명하시려고 하는 분석적인 관심, 연구 질문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연구의 좀 상황 업데이트, 데이터의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현재의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까지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른바 사이버 안보 또는 사이버전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지금 생생한 사례이자 최근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향후 연구의 본격화 과정에서 좀 풍부하게 담아내신다고 한다면 연구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큰 성취를 기대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And you will speak to. Yes. I'm Kang Seok-kim. I'm assistant professor of Hanguk University Foreign Studies. I'd like to thank you, Professor Shimiro Shapiro, for your insightful presentations. It was particularly impressive to me because your presentation sought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 real case studies, real-world case study in the ongoing Gaza conflict. In terms of AI cyber technologies in the military domains. So I intend to focus my presentation on raising some questions related to this. Firstly, the experience of Israel's border security failure. You mentioned Sishu system was totally fall apart in this conflict. So in preventing Hamas's attack on Israel, due to over-reliance on AI and cyber technologies, this kind of episode indicates that AI may find it difficult to fully replace human elements in the security sector.
So, however, given the rapid progress of AI technology, and now is in early stages of AI development. So, do you believe that given this kind of technology progress, it will ever be possible for AI to fully replace the human role in the military sector? If so, what are the broad implications? That's the first. I'd like to listen your opinion. Secondly, you point out that the fragmentation and concerns over dual use technologies adopted by private companies are negatively impacting the militarization of AI in the case of the ongoing Gaza war. So in relate to this, I know there is a boom in AI and cyber developments in the whole Middle East region. Countries like Saudi Arabia, UAE are investing substantial money in establishing AI industry. For example, you know, like the G4E2 is led by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UAE, Sheikh Tahnoon bin Zayed. He is very active in making progress in AI field. A lot of Middle Eastern authoritarian regimes are castrating so-called state-owned companies like G4E2, and so it seems plausible that th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Middle East, like UAE, is focused on large-scale investment through state-owned enterprises, may find it much easier to militarize AI because due to the absence of fragmentation and the concern of dual use purposes, the private sector you mentioned. So I'd like to listen your perspective on this kind of thought. Thirdly, Israel is reportedly, news media nowadays talked about the so-called establish of so-called Cyberdome in the Israeli government. Netanyahu is currently emphasizing Cyberdomes. So it is reminiscent of Iron Dome is to counterattack ballistic missile, but now the focus is changing into the cyber security threat from Iran and its allies. So since suffering cyber attack by Israel on the nuclear facilities in Iran in 2010 Stuxnet incident, the Iran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its cyber security strengths, posing an increasing threat maybe to Israel. In response, Israel now talking about additional defense system like Cyberdome. This kind of series of actions seems to suggest the start of so-called some arms race inside of cyber field. I'm not sure, so I'd like to hear your opinion on whether arms race indeed emerging in the fields of AI and cyber technology in the Middle East, in the region. So, and then finally, you really talk about North Korea's corporations and supporting in the developing missiles in Hamas and Hezbollah. So actually, I visited in the Israel in this turbulent era during the summer. Actually, I've been to the Alma Center in the very close with the border with Hezbollah, just 11 kilometers. That's very focusing on the Hezbollah. I saw the pictures presented by the representative for Alma Center, which signals the image of how similar the North Korean tunnel and the Hezbollah tunnels. So maybe the Israeli government and the scholars are very suspicious of cooperation between Hezbollah and the North Korea in developing this kind of right. So given the Israeli academia's concerns of this kind of corporations, what kind of lessons can South Korea draw from Israel's ongoing conflict dealing with Iran and its allies to counter possibly cyber threats from North Korea? Just if you have any idea, just please feel free to share your opin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Actually, I prepared the discussion in English, but the presenter is Korean and most of the audiences are Korean, so I'm going to discuss in Korean. 송태영 교수님 정말 한국의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잘 보여주셨고, 특히나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디펜시브에서 오펜시브로 전환됐다는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든 그 거버먼트 레코멘데이션에 다 동의하고 거기에 몇 가지 좀 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시해 준 것 같이 미국의 헌트 포드 훈련에 저희가 좀 참가해야 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사이버 커맨드에서 가지고 있는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 스트래티지나 디펜스 포워드 오퍼레이셔널 컨셉을 가지고 미국의 영역 미국의 테리토리 밖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사이버 디펜스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와 지금 진행을 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에서도 똑같은 개념의 훈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방어적인 훈련이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계속 헌트 포워드 훈련을 한국에서 하는 거를 미국에 요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미국에게 헌트 포워드 훈련에 해달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같이 훈련은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이 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그쪽에 다 알려줘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더티밤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위폰, 사이버 시큐리티 위폰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 그 루트를 전부 다 네트워크를 전부 다 알고 저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되면 그 네트워크를 타고 그 사이버 위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헌트 포워드 훈련에 참가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참가해야 될지는 심각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오펜시브 메저를 사용하고 있느냐, 한국에서 저는 이미 전략적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이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펜시브하게 사이버 시큐리티 메저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 건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레프트 오브 런치 개념입니다. 저희 한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안보적으로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래식 무기로 3K라고 하는데 킬체인, KAMD, KMPR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요것에 더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히나 사이버 케이퍼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이제 전략사령부가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이전에 우리의 사이버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무력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 개발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코그니티브 워페어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지전 자체는 언컨벤셔널하기보다는 컨벤셔널한 워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우리에게 인지전을 수행하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 거였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지전을 프로액티브하고 오펜시브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펜시브하고 디펜시브한 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펜시브하게 상대방이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오펜시브한 것이 실패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디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펜시브도 중요하지만 디펜시브와 오펜시브의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